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서 다른 이혼 사건보다 특히 더욱 예민하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주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배우자는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30년을 함께 살면서 같이 이룬 재산인데 어떻게 혼자 가져가려고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축적하셨다가 나에게 물려준 재산인데 왜 내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거죠? 물려받았을 때보다 시세가 훨씬 올랐는데 그 부분은 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혼인기간 20년이 넘으면 재산 분할이 5대5라고 들었는데 왜 상속재산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황혼이혼의 당사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신 부모님의 마음과 그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오랜 세월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해온 배우자의 마음이 충돌하는 지점이니까요.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황혼이혼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의 경우 연령대가 장년층이시다 보니 대부분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혼 시점에는 이미 작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혼인 전이나 혼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상담하거나 수행했던 수많은 황혼이혼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속재산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재산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 또 그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다 보면 때로는 소송이 2년, 3년씩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또한 요즘 집값이 워낙 많이 상승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지요. 이혼율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내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 등의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자녀가 이혼하게 되면 이를 자녀의 배우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 법률 용어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상속 개시 시, 즉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자녀 개인의 고유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원의 판단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그 금전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개인에게 있어 감정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이죠.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통해 버시고 또 어머니께서 아끼고 아껴서 일군 재산을 이제는 남남이 되어야 하는 나의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겠지요. 그렇기에 이혼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처리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실제 판결들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온전히 한 사람 몫의 고유한 재산이 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곧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되지 않고 상속받은 사람 고유의 재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이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했고 그 매도한 자금과 은행 융자금을 보태서 매수한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자 이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 재산인지 아니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 재산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주로 가사노동을 하였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퇴직하자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부부 공동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태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분이 했던 경제적인 기여를 근거로 해서 아내가 특유재산인 아파트 가치의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라고 판단하면서 아파트를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상속 재산에 대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특유 재산에 관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방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같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며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기준의 문헌적인 의미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협력한 것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협력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텐데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를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대비되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법원의 기준과 입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와닿으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셨는데요. 혼인 기간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당시 기준으로는 시세가 15억이나 되는
가치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으셨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인근 학군도 굉장히 좋았고요. 사교육이 발달해 있었겠죠. 그리고 교통까지도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께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남편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남편은 당시에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하락론자셨지요. 또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든 펀드에 돈을 넣든 다른 방식으로 이 돈을 증식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배우자인 우리 의뢰인께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좀 다른 입장이셨어요. 일단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의뢰인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다라는 게 의뢰인의 생각이셨죠. 의뢰인께서는 남편에게 이런 의사를 밝히셨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남편이 특히 반대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 전세금이 조금 많이 부담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낡은 편이어서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도 필요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겠냐 하는 것이 남편의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에 실입주하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또 무리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빚더미에 나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강한 반대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는 나이였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남에 거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어떻게든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입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뢰인께서는 끝끝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이런 의뢰인의 결정 배경에는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 마련 및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남편을 설득하는 한편 어떻게든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비교적 저금리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대출금을 통해서 전세금을 마련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워낙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남편도 마지못해서 의뢰인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에 살고 계시니 당시 누구의 판단이 옳았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의뢰인은 과감하고 추진력 있는 판단과 실행력으로 가족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한 2억 원가량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의뢰인은 여유가 없는 자금 상황에도 가족들이 안락한 공간에서 살 수 있길 원했고 인테리어도 직접 공부해 가면서 또 발품을 파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셨습니다. 좋은 환경에 거주하게 되자 자녀들도 자연스레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고요. 좋은 인프라 속에서 자녀들도 잘 성장해서 소위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 자녀들이 또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과 같이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지요. 부부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의 경험을 계기로 인테리어에 관심을 상당히 갖게 되셨다고 해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셨습니다. 평소에 집안에 놓는 가구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배치하셨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오기만 하면
이 소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이 가구는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서 여러 인테리어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가 노후화되자 전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길 원했고 주도적으로 인테리어를 기획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을 보수했습니다. 특히 거실 인테리어를 전면 개조하면서는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집이 정말로 예쁘고 또 살기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의뢰인은 아파트 내부 곰팡이나 도배 장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를 굉장히 또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네,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서 더 이상 학군지에서 거주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은 이사를 하는 것도 고려해서 집을 내놓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워낙에 인테리어 공사와 유지 보수를 잘 해두신 덕분에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부부는 매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지만 자녀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더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서 결국에는 이사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집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분은 의뢰인과는 다르게 무던하게 어떤 지역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특별하게 예민한 것 없이 잘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집에 가구가 바뀌는지 공사를 한 건지 잘 알지도 못하시고 그냥 평안하게 그 환경을 누리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으며 남편의 소득이 의뢰인의 소득보다 조금 더 많기는 했지만 의뢰인께서도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의뢰인께서는 꽤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과는 다르게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또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의 주도적인 교육과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자녀들도 명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취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락한 집이 있었고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꾸준히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자녀들도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까지 잘해내는 모습을 보니 스스로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누려오던 의뢰인과 가족들이었는데 의뢰인에게 정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그 차 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이를 근거로 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의 휴대폰까지 확인을 했는데 1년 넘게 지속된 불륜의 증거들을 발견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도 안면이 있는 남편의 동창생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걱정되기도 하였고 그간의 남편과 보내온 세월과 정을 생각해서 한 번은 용서를 해줄까 고민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할지 갈팡질팡 고민을 하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엄마가 느꼈을 배신감을 이해하면서 엄마 이제는 이혼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끝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결심을 남편에게 전달하였는데요. 남편의 태도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이혼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남편이 자신에게 일말의 미안함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원만하게 협의 이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편분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인 이 강남 아파트는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기에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를
고액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말 많이 인정되어야 5천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위자료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20년, 30년 살아온 부부관계와 가정이 파탄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분할할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요. 이것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어찌되었든 현재 법원의 실무가 그렇다 보니 오늘 사건의 의뢰인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그 밖에 여러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서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큰 충격과 우리 법체계에 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의 남편은 이러한 현실과 실무를 악용하려 한 것이지요. 특히나 이 시점에 이 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무려 25억 원까지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아파트의 재산 분할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두 부부는 이혼 소송 제기 당시에 아파트 외에 약 3억 원 정도의 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재산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죠.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의뢰인은 3억 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아무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을 가지고 이혼 이후의 삶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과연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강남 아파트가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협력하였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이 아파트의 입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매각을 원하는 남편을 여러 차례 설득했고 심지어 입주에 필요한 전세금을 본인 명의로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 마련했죠. 또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대출을 부부가 함께 상환하였습니다. 둘째,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관리하에 잘 유지되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의뢰인은 인테리어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주도적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그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또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상속받은 당시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의뢰인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고 공동생활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파트가 15년간 부부의 공동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부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가족의 주거 공간으로 이 공간을 영위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원의 설명에 공감이 되시나요? 이 판결의 핵심은 문제가 된 강남 아파트가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가꾸어온 재산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히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나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60%, 아내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기여도 산정에 고려가 된 것이지요. 의뢰인께서는 40%라는 결과에 만족하셨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혼인기간을 생각하면 50%는 받아야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댁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정도의 자산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 정도면 본인은 만족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25억 상당의 아파트의 40%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의 분할금까지 더해서 상당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 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셨죠. 이제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부부 중에 남편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1년 중 3개월 정도만 한국에 체류하시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체류하시고 계셨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계속해서 아내와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는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랜만에 귀국하여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안방 서랍에서 배우자가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 길로 집을 나가 배우자와의 교류를 일체 단절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종종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호텔에서 생활하거나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였지요. 이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지만 아직 자녀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또 이미 해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서 떨어져 사는 것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으셨고 결국 이혼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시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야 해서 법적인 절차를 장기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굉장히 성품이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를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셨습니다. 의뢰인도 사업이 워낙 잘 되셨고 그 의뢰인의 부친께서도 꾸준히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양육비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원해 주셨죠. 꽤나 오래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가치로 생각하면 상당한 액수였을 겁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큰 돈이 들어갈 때에는 기꺼이 이를 추가로 부담해 주셨지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하면 자주 자신이 체류하는 국가로 초청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자녀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꼭 한국에 들어와 참석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도 아주 가끔 명절이나 자녀들의 행사에서 마주치면 대면대면하게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 별거 기간이 5년을 넘어갔고요. 자연스레 의뢰인께서도 이제 새롭게 만나시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재혼을 급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혼은 막연한 미래의 숙제처럼 남겨두신 채로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 즈음해서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상당한 자산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당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의뢰인에게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소재한 상가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한 5억가량 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좋게 한 50억 원이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으며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의뢰인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셨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은 당시 시세로 한 30억 원 상당으로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고 아파트도 그 가치가 한 15억가량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셔야 했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고 관리인을 고용하며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의 유지 보수 등 필요한 업무를 직접 관리해 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 재산은 당연히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이혼을 준비하지 않으신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쯤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현재 연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삼으면서요.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 즈음 상가 건물은 한 35억 원 정도로 가치가 상승해 있었고 아파트 역시 약간의 시세 상승이 있었지요. 먼저 가볍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과연 부정행위를 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이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관계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별거만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별거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해석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너무 황당했죠. 부부 사이의 파탄의 결정적인 이유는 배우자인 상대방의 외도였는데 오히려 그 일이 있은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제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의뢰인 아버지 재산까지 노린다니 분개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소송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최초의 부정행위를 했던 배우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의뢰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7년째 별거 중이었고 별거 중에도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내가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와 양육비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제가 단독으로 상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는 배우자가 왜 이 상속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배우자인 아내는 이런 주장을 해옵니다. 우리가 별거를 한 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완전히 파탄 상태는 아니었다. 남편이 꾸준한 생활비도 지원해 주었고 종종 연락과 만남도 있었다. 내가 시아버지 장례식도 갔다. 우리 사이에는 비로소 남편의 불륜으로 이제야 파탄이 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남편의 재산, 나아가 시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도 나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 시점으로부터 어찌되었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가치도 상당히 오르지 않았냐. 적어도 그 가치의 상승분은 나랑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호의로 베푼 생활비 지원까지 자신의 재산 분할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화가 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아내분의 주장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법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고민이 조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나 조정을 권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오갔습니다. 상가 건물의 시세 차익 일부를 분할하거나 매월 임대수익 일정 부분을 분할하는 방법도 제시가 됐었고, 조정위원도 상속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이제 분할하되 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의뢰인께서 좀 나머지 재산을 대해서 전폭적으로 양보를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는 건 어떠냐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이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었고요.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판결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친의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과 아파트, 그리고 금융자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상속 당시 이미 7년간 별거 상태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 상태였다는 점, 또 상속 후 건물 관리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가 전무하다는 점,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로 또한 부친으로부터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상속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만이 도과하였다는 점, 재산 형성과 유지에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의뢰인의 상속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였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상대방인 아내분은 한 푼도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동거하다가 그 이후 아내분들과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가가 약 10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매수 당시에는 의뢰인의 아버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 경우에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던 시점에 취득한 재산이고 재산의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도과한 점, 그 형성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 점이 없지 않다고 보면서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점,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50대 50으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마냥 불만을 갖고 수용하기 어려운 판결은 아니셨고요. 다행히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시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도 양쪽이 서로 위자료 청구를 했었다 말씀드렸지요.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양쪽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책 사유나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의 재산 분할과 관련한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두 사례, 같은 상속재산이지만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죠.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시점의 혼인관계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사례의 부부는 상속 당시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반면 두 번째 사례는 상속 당시 이미 5년간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실질적 관리와 기여도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의 아내는 부동산 기대 가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본인 명의의 대출까지 받아서 전세 반환금을 마련했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를 주도하면서 그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남편 혼자 상가 건물과 주택을 관리했고 임대차 계약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을 오로지 독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배우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상속 이후 경과된 시간과 재산 가치의 변동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속 이후에 15년 이상 시간이 경과했고요.
그 가치도 15억에서 25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진 가치의 상승이었죠. 두 번째 사례는 상속 후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지난 상태였고요. 자연적인 시세 상승만 있었을 뿐 특별한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부부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함께 그 재산을 관리하고 발전시켰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의 주제만 놓고 살펴보면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를 감안하여 기여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장기의 혼인 기간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적은 40%만 인정이 되셨지요. 그런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지켜내셨지만 그 외의 재산에 대한 부모님의 증여와 장기간에 걸친 생활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여도가 50%가 인정되시기도 했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특별히 큰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서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여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산 분할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상속재산의 재산 분할에 관한 판단 기준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셨을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요소들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몇 년이 지나야 한다, 또 얼마만큼 가치 상승이 있어야 한다라는 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그 부부만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셨듯 아내분의 적극적인 재산 관리와 그 가치의 증식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가된 반면 두 번째 사례에서는 오랜 별거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 부재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대부분 20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일구어온 삶의 흔적, 서로에 대한 신뢰와 노력,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는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경우 부모님의 유산이라는 감정적 의미가 더해져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부부가 함께 해온 시간과 노력의 가치도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부부가 함께 지켜온 것이라는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모님이 사위나 며느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신 또 도와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혼인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지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히 내 것과 네 것을 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부가 함께 일궈온 혼인 생활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진정으로 기여한 정도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